안녕하세요. 이 밤 낮의 읊조리다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송정림 작가의 언제 올지 모를 희망 말고 지금 행복했으면 이라는 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질 때, 이별할 때, 아플 때마다 나는 햇새와 마주 앉고 싶었다. 햇새는 어쩐지 내 투정을 다 들어줄 것 같았다. 맑고 깊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들어주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줄 것 같았다. 그렇게 내가 위로받았던 햇새의 조언들을 여기 옮겨보았다. 인생의 고민에 달아놓은 햇새의 댓글은 부드럽지만 강렬하고 따스하지만 냉철하고 짧지만 지혜롭다. 시공을 초월해 그가 남긴 글로나마 내 서툰 인생을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의 그 행운을 당신에게 나누어 드린다. 당신도 나처럼 위로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도움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사랑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용기를 얻기를, 당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를, 무엇보다 행복해지기를. 잘 사는 건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평생 연애시를 써온 원로 시인은 시집에 온통 절절한 연애시를 써놓고 시작 노트에 이렇게 남겼다. 그런데 솔직히 나 아직 사랑을 잘 몰라요. 평생 인생론을 펼쳐온 원로 철학자는 인생을 논하는 두꺼운 책을 써놓고 후기에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데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의 대가일 것 같은 시인도, 인생의 고수일 것 같은 철학자도 사랑을 모른다고, 인생은 더더욱 모른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또한 참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논리로도 풀지 못하고 수리로도 계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이에게는 사랑이 검은 독약처럼 쓰지만 누군가에게는 딸기 케이크처럼 달콤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붙잡고 있던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헛물만 켤 수도 있다. 이걸 풀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시험지를 받아든 마음, 누구나 그렇게 열등생이 된 것 같은 마음,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상처와 슬픔을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한다면 최대한 가볍게 덜어내는 것이 좋다. 인생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 중 첫 번째 코스는 이것이다. 나 자신을 알기. 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화상을 그려보면 어떨까? 자화상을 주로 그려온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이기에,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에 나를 그린다. 내 얼굴을 그릴 때 뺨에 눈물을 그리고 있다면 슬픈 사람이다. 뺨에 장밋빛 노을을 색칠하고 있다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는 것, 아니 마음이 저절로 담겨지는 것이다. 내 마음을 자주 그려보는 거다. 일기를 쓰듯 자화상을 그려보는 것도 좋다.
매일 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매일 더 나를 이해하게 된다. 내가 나를 알아가는 작업 다음에는 이런 과제가 주어진다.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기. 내가 가진 것들을 손으로 꼽아보면 초라한 기분이 들곤 한다. 남들은 집 평수도 늘리고 땅도 산다는데 나는 집 한 칸 없이 여태껏 뭐하고 살았나? 남들은 좋은 차로 바꿔가는데 나는 여태껏 걸어다니고 뭐하고 살았나? 다른 이와 비교할수록 답답하고 옹졸해진다. 내 마음을 위축시키는 가난의 요소들은 언제나 남과 비교할 때 찾아온다. 음악 한 곡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다면, 햇살 한 자락에 눅눅한 마음을 말릴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의 응원에 힘을 낼 수 있다면, 무엇보다 나의 미래를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참 많이 가진 셈이다. 모자란 점을 세기보다 잘난 것을 세본다. 지난 잘못을 떠올리며 아파하기보다 내가 잘한 일을 헤아려 본다. 말랑말랑 부드럽고 포근포근 따스한 해를 구워 내 인생에 전해본다. 사랑해, 내 인생.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주는 당신. 어릴 때 하던 놀이 중에 여럿이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둥글게 돌다가 사회자가 5명 하거나 2명 하면 그 무리 속에 얼른 들어가야 하는 놀이가 있다. 나는 그 놀이가 참 두려웠다. 무리 지을 사람을 미리 잘 봐두었다가 얼른 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그 무리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굼뜨고 악착같이 못해서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여지없이 탈락이었다. 그렇게 혼자 되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쓸쓸하고 외로웠다.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다. 외롭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열심히 달려가 온 힘을 다해 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건너오기만을 기다리면 나는 결국 외롭게 혼자 남겨진다. 내 발걸음이 그에게 다가가고 내 마음이 먼저 그를 향해야 한다. 미국의 포크록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노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 가사처럼 지칠 때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 힘들 때 자신에게 기대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 응원이 필요할 때 당신의 시절이 빛날 때가 왔다고, 당신의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 참 좋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당신이 되어주면 어떨까? 외딴 곳을 헤매고 차가운 바람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등불이 켜진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늦지 않게 다가가야 한다. 그에게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이 말을 건네야 한다.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 내 곁에 있는 당신을. 혼자라도 슬픔의 마음을 베이지 않고 엄마가 이사하신 집 산소에 등을 기대고 한참 앉아있다가 돌아오는데 차창 밖에 노을이 걸리며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조르주 무스타키의 나의 고독이었다. 고독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는 노래에 엄마의 목소리가
오버랩되어 흘렀다. 어느 날 홀로 고향집을 지키던 엄마가 말했다. 이 외로움을 너도 겪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여 년의 시간을 엄마는 외로움과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세월이 쌓이고 인연이 늘수록 이별도 더해간다. 몇 해 전에도 몇 달 전에도 불과 며칠 전에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했다. 예정된 이별이든 뜻밖의 이별이든 모든 이별은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 이별은 그리움을 부르고 만날 수 없는 현실의 그리움은 외로움이 된다. 김광석의 노래처럼 우리는 누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아간다. 매일 슬픔과 고독의 기록을 경신해간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고독한 건 마찬가지.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든 간직한 꿈을 이루길 열망하든 꿈꾸는 사람이 고독한 건 마찬가지. 들키기 싫은 부끄러움이든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랑이든 비밀이 있는 사람이 고독한 건 마찬가지다. 누가 곁에 있다고 고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의 혼잡 속에서 혼자됨을 느끼기도 한다. 살아온 날만큼 가슴속 사막의 평수는 늘어간다. 열린 만큼 고독의 그림자가 길어진다. 언제 외롭냐고 물으면 답하지 못한다. 때때로 외롭다가 종종 외롭다가 수시로 외롭다가 자주 외롭다가 매일 외롭다가 나중에는 언제나 외로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왜 외로운지 물어도 대답하지 못한다. 홀로 있어도 함께 있어도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타인에게 기댔다가 오히려 상처 입기도 한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를 시도했다가 더 외로워지는 경험도 한다. 그리고 알게 된다. 인생은 그냥 외로운 것임을. 조르주 부스타키는 이렇게 노래한다. 고독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난 외톨이가 아니라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을 즐기는 법을 아는 일이 아닐까? 결국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하니까. 고독하다는 것은 나 자신과 오롯이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다. 고독 앞에서 내가 보내버린 시간들이 가슴으로 걸어 들어온다. 고독 앞에서 내가 보내버린 사람이 떠오른다. 고독 앞에서 내가 방치해버린 감정이 떠오른다. 고독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미움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고독하다는 것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그립다는 뜻이고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고독을 즐기는 단계에 이르면 이별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슬픔에 마음을 베이지 않는다. 인생의 내공이 쌓여 훌훌 떨칠 줄도 흘려보낼 줄도 안다. 고독을 친구 삼는 순간 고독이 함께하기에 외톨이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은 물음표로 가득한 인생 시험지를 다 풀어내는 순간이다. 고독은 나의 철학 선생이다. 마지막 말을 건네는 것처럼 도시의 밤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을 보았다. 마음속 분신물 센터에 분신물이 접수된 기분이었다. 당신의 순수를 찾을 수 있다고,
마음속 그곳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별이 알려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다. 내 심장에 콕 박힌 별 하나를 보며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 생각했다.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닿을 수 없는 애틋함 때문에, 아무리 손을 뻗어도 만질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곧 쓰러지는 허망함 때문에, 가질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별이 더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 별은 어렴풋이 빛나다가 사라지고 만다. 또 다른 밤이 온다고 해도 같은 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별이 빛나는 그 시간에 온 힘을 다해 그 별빛의 사랑을 간직해보는 건 어떨까? 별이 지고 나면 슬퍼질지라도 별이 뜨는 그 시간, 별빛의 사랑에 내 마음을 다 던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데 나는 내 사랑을 잘 건네고 있는 걸까? 오히려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건네는 건 아닌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의 문상을 갔다. 친구는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모질게 굴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며 울었다. 그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는 말까지는 안 했어야 했다고 후회의 눈물을 쏟았다. 친구를 위로하고 돌아오는 길, 어느 일화가 떠올랐다. 보스턴 필하모닉 지휘자인 벤저민 젠더의 랜선 강연에서 들었던 이야기다. 아우슈비츠에서 부모와 동생을 잃은 한 여성이 있었다. 당시 15세였던 그녀는 8세의 남동생과 부모님과 아우슈비츠 수용소행 기차에 탔다. 기차 안에서 동생이 신발을 잃어버리자 누나는 화를 냈다.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하니? 그런데 그것이 동생한테 건넨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다. 안타깝게도 동생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말들은 평생 가슴속에 남는다. 평소에 늘 하는 말인데 어떤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고 어떤 말은 손처럼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가끔 자신이 독설가임을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독설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도 물론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날카로운 언어를 골라야만 했을까? 말 중에는 절대 삼가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혀 아낄 필요가 없는 말도 있다. 언제든 마음껏 이야기해도 좋은 칭찬과 고마움 같은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전해야 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꼭 해야 하는 말이 있다. 어쩌면 마음과 달리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사는지도 모른다. 넌 안 돼.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습관처럼 불신의 말을 던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누구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야 할 사람들에게 가까움을 핑계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향기로운 꽃이 될 수도 있는 내가 뱉는 수많은 말들. 이제 이런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 잘 될 거예요. 당신이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게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도울게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당신 마음 내가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우슈비츠의 핵 열차의 누나와 동생의 이야기처럼 그 순간의 말이 마지막이 될지 몰랐던 그녀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 인연은 언제 어디서 엔딩이 다가올지 모른다. 상대에게 건네는 지금 그 말이 생의 마지막 말이 될지 모른다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너의 실수를 이해한다고, 용서한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보다 값진 성취를 인정해주고 싶다. 단점보다 장점을, 부정문보다 긍정문을 말하고 싶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그 사소한 습관은 굴러굴러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바퀴가 된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화살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되어 상대방 마음의 화병에 꽂히기를, 그의 가슴에서 화사한 마법을 일으켜주기를.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적 있나요? 바쁜 하루 끝에 달콤한 휴식 시간, 이승윤의 노래 달이 참 예쁘다고를 듣다가 가사를 떠올려 본다.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내가 뽑은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리스트에 이 곡을 얼른 추가한다. 내 이름이 다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줄 때이고, 내가 부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이름, 혹은 내 주변에서 따뜻하게 불리는 이름, 이 중에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은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지만, 사람이 꼭 이름을 남기려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다. 직위와 명예를 위해 남기는 이름은 여러 사람에게 기억되지만 순간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새기는 이름은 한 사람에게 기억될 뿐이지만 영원하다. 달 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싶진 않아. 단지 너와 발맞추어 걷고 싶었어. 이 노래 가사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발맞추어 걷고 싶은 사람, 당신 곁에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온 후배에게 반려의 조건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떠올려 보라고. 만약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을 때 내 곁에 그 사람은 무엇 하고 있을까 하고. 세월이 지나 젊음이 떠난 자리에는 주름이 는다. 그러다 크고 작은 병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한다. 반려자에게 혹은 나에게 질병의 그림자가 들이온다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게 뭐라고 말해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반려자의 모습이 점점 그려진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입을 열고 눈을 맞추며 말하면 그만이다. 함께 기뻐해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면 된다. 젊고 아름답고 잘 나가는 시절에 같이 있어주는 것은 쉽다. 쉬운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이 불행할 때,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할 때 변치 않고 사랑을 주는 일,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사랑을 희미하게 하는 요소는 많다. 갑자기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병, 가족의 반대, 사회의 따가운 시선,
갑자기 얹어진 절망의 무게, 서서히 다가온 마음의 변화, 또는 내 꿈의 무게가 너무 커서 사랑을 떠나보내기도 한다. 사랑의 자격증은 힘든 사람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줄 수 있는 마음에 발급해줘야 한다. 아플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곁에서 조용히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 터널을 빠져나온 그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비 맞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준다. 안 쓰겠다고 하면 우산을 버리고 같이 비를 맞아준다. 어깨가 축 처진 그의 손을 잡는다. 손을 빼려고 해도 힘주어 잡고 고백한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둘이 같이 손잡고 걸어가자고. 너와 함께라면 이 밤도 깜깜한 밤이 아니라 달이 참 예쁜 밤이라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마음을 가득 채운 애달픈 사랑. 품고 잠들고 품고 깨어난다. 눈밑이 젖어도 가슴께가 아파도 또다시 사랑을 갈망한다. 사랑이 찾아오면 설레고 사랑이 사라지면 슬픔이 밀려온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맨다. 사랑 없이 못 사는 존재, 우리. 왜 사랑을 갈구할까? 왜 그렇게 사랑 때문에 애가 딸까? 양말 한 켤레가 짝을 이루듯이, 기차 바퀴가 다른 한쪽과 균형을 이루듯이, 볼트와 너트가 서로 아기를 맞추듯이 내 짝을 찾아 헤맨다. 애타게 찾았으나 내 것이 아닐 때도 있다. 맞지 않는 짝은 더 큰 외로움을 준다. 서글픈 사랑에 한숨 지으며 또 다른 반쪽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랑,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 더 큰 상처, 더 깊은 외로움의 이력만 쌓이게 된다. 흔히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을 쓴다. 시작은 마치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매혹은 일시적일 뿐, 빠져드는 감정은 황홀하게 타올랐다가 쉽게 사그라든다.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이때부터다. 풍덩 빠져있을 땐 보이지 않던 상대가 보이기 시작한다. 사랑을 하는 나 자신도 보인다. 이 사랑이 나를 나답게 하는지 성장시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는 일이란, 나의 사랑을 들여다보는 일이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동안 자신의 색채감을 더 뚜렷이 드러내며 세상 속에 더 당당해진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동안 자신의 존재는 점점 쓰러지고 어느 순간 상대방의 자신을 귀속시켜 자아의 경계마저 무너져 버린다. 또 어떤 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랑에 나 자신을 모두 쏟아붓고 상대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둘을 합해 또 다른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이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하면서도 당당히 내 자아가 반짝여야 한다. 사랑으로 더 환하게 내 존재가 빛나야 한다. 그런데 사랑으로 내 존재는 사라지고 그림자밖에 남지 않는다면 과연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든다면, 그 사람과 24시간 연락이 닿아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다 알아야겠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괜찮은 걸까? 아니, 사랑이긴 한 걸까?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과 시선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새로 만들어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기와 매력이 없는 꽃, 시든 풀잎으로 만들어버린다. 사랑은 그 사람을 시들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생기있게 만드는 일이다. 그 사람을 옆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훨훨 날아가게 만드는 일이다.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시간의 자유를 선물한다. 훨훨 세상 속을 날아갈 수 있는 큰 날개를 선물한다. 이런 사랑은 이별 후에도 나를 성장시킨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존재가 더 소중해지는 기분, 그를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지는 마음, 함께 있을 때 모든 불행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사랑이다. 넌 내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도대체 누가 누구를 소유할 수 있을까? 사랑은 소유권 주장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것이다. 소유한다는 것은 잃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소유하지 않으면 잃지도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지 않고 지니는 것, 소유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 사랑은 그저 그렇게 내 영혼 속에 스며들어 머물 뿐. 매력의 비법은 맑은 명랑함 속에 있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는 다시 쓰였을지도 모른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로 알려진 이 문장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녀는 과연 미인이었을까? 2001년 영국 대형박물관의 클레오파트라 특별전을 통해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모습이 사람들에게 공개됐다. 이 전시에는 그녀가 쓰던 꽃병, 보석, 그림, 조각 등 그녀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목은 클레오파트라의 조각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사람들의 상상과는 180도 달랐다. 엄숙한 표정을 한 평범한 얼굴에 150cm 남짓한 작은 키, 통통한 목덜미와 엉망인 치아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했다. 특히나 그녀의 코는 뾰족한 메구리 모양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미의 진화는 와장창 깨져버렸다. 사실 클레오파트라의 특별함은 외모가 아니라 뛰어난 재능과 지적인 두뇌에 있었다. 몇 개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만큼 언어적 능력이 탁월했고 유머 감각 또한 뛰어났다고 한다. 그녀의 지성과 교양, 카리스마는 어느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를 상징하는 말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의 지성으로 바뀌어도 될 듯하다. 여자의 미모는 생명이 짧다. 중요한 것은 지성과 세상을 밝게 보는 내면이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다. 멋진 남자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간성의 부드러운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는 매력을 느낀다. 시오노 나나미는 남자들에게 라는 책에서 자신이 만났던 멋진 남자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던 한 남자는 그녀를 만날 때 아주 다급한 비상벨만 빼고는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고 했다. 10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려는 그의 모습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핸드폰을 보거나 전화를 받는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핸드폰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 앉아서 영화 속 장면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장 안에 있는 것이다. 사무실에 앉아서 연인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일이 아니라 연애를 하는 것이다. 현재 처지를 잊고 과거 생각만 하면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사는 것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춤을 출 때는 춤만 생각하고,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에 집중하고, 놀 때는 충분히 즐겁게, 일할 때는 뜨겁게 일하는 열정. 그것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인생을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외롭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울기는 쉽지만 웃기는 어렵다. 한 사람이 지닌 밝음은 곧 인생을 받아들이는 인품의 깊이였던 것이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법은 그래서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생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당신의 매력이 될 수 있다. 누가 음악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음악을 듣다 보면 현실이 아득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땐 개솔도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지, 어떤 시간에 있는지도 잊어버린다. 한겨울의 음악 속에 봄을 만나고 내 방 한구석에 앉아 음악을 듣다가 북유럽의 자작나무 숲을 내달리기도 한다. 어떤 음악은 마음의 밑바닥에 미세한 퍼즐을 일게 하고 옛 기억들이 실타래처럼 풀려서 끝없이 따라오게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음악은 멀리서 그리운 이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딱딱한 심경으로 이끌기도 한다. 가슴 한가운데 슬픔 덩어리 하나 쿵 던져놓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을 선물하기도 한다. 마음에 화살처럼 꽂혀서 영혼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놓는 음악도 있다.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슬픈 감정과 다른 것이다. 너무 아름다워서 흐를 때도 있고, 너무 애달파서 흐를 때도 있고, 추억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흐를 때도 있다. 쇼팽의 음악은 눈물 방아쇠다. 쇼팽은 내 눈물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수다. 나는 정말 하늘에 있는 쇼팽에게 편지를 보낼 뻔했다. 이렇게 날 울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런데 이미 안나 게르만이라는 가수가 편지를 대신하여 쇼팽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노래를 불렀다. 은하수로부터 밤이 밀려와 반짝이는 장미잎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기 전에 포도주 같은 당신의 음악에 흠뻑 취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는 당신의 멜로디가 남아있습니다. 안나 게르만이 노래로 띄워보낸 편지의 수신인인 쇼팽. 그의 생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수의 음악, 그리고 슬픈 사랑. 쇼팽은 살면서 사랑의 실패를 거듭했고, 그 중에서도 6살 연상의 작가 조르주 상드와의 러브스토리는 아주 유명하다. 너를 위하여 나는 땅바닥을 기어도 좋다. 나는 너를 위해서만 살고 싶다. 짧은 글 안에서도 느껴지는 그의 애절한 사랑. 누가 이토록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의 음악에는 아픈 사랑이 스며 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는 음악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다.
이 영화의 명장면 속 모차르트의 오페라곡 저녁 삼들바람은 부드럽게는 특히 저녁 시간에 들으면 좋다. 하루 끝에 이 노래를 들으면 감사의 인사가 저절로 터져나온다. 쿠바의 음유시인 파블로 밀라네스의 욜란다라는 곡은 연인인 욜란다에게 바치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노래라기보단 차라리 사랑의 선언이다.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갑옷의 의무감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다. 세상에 오직 음악만이 존재하는 듯. 가끔은 그렇게 음악에 푹 빠져들어도 좋다. 슬플 땐 마음에 스며들어 눈물을 치유하고 즐거울 땐 분위기를 흔들어 행복을 전하는 음악. 음악이 없다면 우리 생은 얼마나 서걱거릴까? 아바는 노래의 음악의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누가 음악 없이 살 수 있죠? 음악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대답한다. 음악 없는 세상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고. 고마워, 음악. 매일매일 매력 레벨을 높이는 중. 나이를 묻는 질문이 점점 언짢아진다. 세월 빠르다는 소리가 말의 틈새마다 후렴처럼 새어나온다. 빠른 속도를 뽐내며 달리는 세월에 발이라도 탁 걸어버리고 싶다. 세월이 자꾸 안타까워지는 것은 마음 아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그 공포는 외모지상주의와 함께 서양에서 건너온 정서다. 우리 선조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젊은 사람도 힘든 세월을 버텨온 어른을 존경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나이 드는 것을 죄 짓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 우울증과 싸우며 노년을 외롭게 보내는 사람이 많다. 생일을 챙기고 축하하기를 좋아하는 독일 사람들도 60세가 넘으면 생일 잔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이 먹은 것을 부끄럽고 슬프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60세가 넘어가면 환갑이나 칠순잔치를 크게 열고 동네방네 소문내어 함께 모여서 축하했다. 삶을 생로병사의 순환으로 받아들이는 관조적이고 느긋한 동양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우리였는데 언제부터 나이 먹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 나이 먹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할까? 앙드레 모루아는 그에 져서 나이 드는 기술에서 늙음의 문제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단언했다. 이미 때는 늦었다고, 승부는 끝나버렸다고, 무대는 완전히 다음 세대로 옮겨갔다고 느끼는 것이 노화라는 것이다. 그는 나이 드는 기술을 말할 때 불어인 아르를 썼다. 소양, 기술, 기교, 예술을 포괄하는 단어가 아르다. 즉 나이를 잘 먹은 것은 예술만큼 가치 있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수 있을까? 마치 기생목이 말라 죽은 떡갈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살듯이 인간의 지성은 노년에야말로 꽃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된다. 몽테뉴의 이 문장은 지적인 활동을 멈출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데모노 톨스토이는 이른의 나이에 가까운 67세 때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를 배웠다. 그는 늦게 자전거를 배우면서도 상을 배웠는데 코 한 번 안 깼다고 좋아했다고 한다. 몽테뉴와 톨스토이의 일화는 이제 와서 뭘 배워라며 쉽게 단념하는 나약한 마음을 꾸짖어준다. 셰익스피어는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고 인생은 7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나의 손으로 1막에서 7막까지 흐르는데 마지막 7막에 이르면 제2의 천진함을 갖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7막에 희망이 놓여 있는데도 5막이나 6막쯤에 이미 연극이 끝났다고 섣부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5막이나 6막쯤이 되면 벌써 막을 여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세월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참 많다. 그 안에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생 철학, 인생의 매력까지 들어있다. 더 넓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더 깊어진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더 맑은 시선으로 세상을 대하는 일. 그게 나이를 먹는 일이라면 늙음은 더 이상 슬픈 일이 아니다. 나이 드는 것은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고유의 가치와 매력, 지혜, 고유한 슬픔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나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나이를 3가지로 나눠 먹습니다. 생각은 10살이고 마음은 30살이고 몸은 또 80이 훨씬 넘었어요. 비록 몸의 나이는 많지만 마음만큼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소년처럼 설레고 청년처럼 뜨거운 나이. 나이는 세월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찬란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세월을 이기는 유일한 기술은 희망을 유지하는 것. 가슴이 두근두근 설렌다면, 아직도 배우고 있다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나이를 떠나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난다. 당신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안녕하세요. 이 밤 낮이 길조리다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송정림 작가의 언제 올지 모를 희망 말고 지금 행복했으면 이라는 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질 때, 이별할 때, 아플 때마다 나는 헬세와 마주 앉고 싶었다. 헬세는 어쩐지 내 투정을 다 들어줄 것 같았다. 맑고 깊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들어주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줄 것 같았다. 그렇게 내가 위로받았던 헬세의 조언들을 여기에 옮겨보았다. 인생의 고민에 달아놓은 헬세의 댓글은 부드럽지만 강렬하고 따스하지만 냉철하고 짧지만 지혜롭다. 시공을 초월해 그가 남긴 글로나마 내 서툰 인생을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의 그 행운을 당신에게 나누어 드린다. 당신도 나처럼 위로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도움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사랑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용기를 얻기를, 당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를, 무엇보다 행복해지기를. 잘 사는 건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평생 연애시를 써온 원로 시인은 시집에 온통 절절한 연애시를 써놓고 시작 노트에 이렇게 남겼다. 그런데 솔직히 나 아직 사랑을 잘 몰라요. 평생 인생론을 펼쳐온 원로 철학자는 인생을 논하는 두꺼운 책을 써놓고 후기에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데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의 태가일 것 같은 시인도 인생의 고수일 것 같은 철학자도 사랑을 모른다고 인생은 더더욱 모른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또한 참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논리로도 풀지 못하고 수리로도 계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이에게는 사랑이 검은 독약처럼 쓰지만 누군가에게는 딸기 케이크처럼 달콤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붙잡고 있던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헛물만 켤 수도 있다. 이걸 풀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시험지를 받아든 마음, 누구나 그렇게 열등생이 된 것 같은 마음,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상처와 슬픔을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한다면 최대한 가볍게 덜어내는 것이 좋다. 인생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 중 첫 번째 코스는 이것이다. 나 자신을 알기. 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화상을 그려보면 어떨까? 자화상을 주로 그려온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이기에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에 나를 그린다. 내 얼굴을 그릴 때 뺨에 눈물을 그리고 있다면 슬픈 사람이다. 뺨에 장밋빛 노을을 색칠하고 있다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는 것. 아니, 마음이 저절로 담겨지는 것이다. 내 마음을 자주 그려보는 거다. 일기를 쓰듯 자화상을 그려보는 것도 좋다. 매일 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매일 더 나를 이해하게 된다. 내가 나를 알아가는 작업 다음에는 이런 과제가 주어진다.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기. 내가 가진 것들을 손으로 꼽아보면 초라한 기분이 들곤 한다. 남들은 집 평수도 늘리고 땅도 산다는데 나는 집 한 칸 없이 여태껏 뭐하고 살았나? 남들은 좋은 차로 바꿔가는데 나는 여태껏 걸어다니고 뭐하고 살았나? 다른 이와 비교할수록 답답하고 옹졸해진다. 내 마음을 위축시키는 가난의 요소들은 언제나 남과 비교할 때 찾아온다. 음악 한 곡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다면, 햇살 한 자락에 눅눅한 마음을 말릴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의 응원에 힘을 낼 수 있다면, 무엇보다 나의 미래를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참 많이 가진 셈이다. 모자란 점을 세기보다 잘난 것을 세본다. 지난 잘못을 떠올리며 아파하기보다 내가 잘한 일을 헤아려 본다. 말랑말랑 부드럽고 포근포근 따스한 해를 구워 내 인생에 전해본다. 사랑해, 내 인생.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주는 당신. 어릴 때 하던 놀이 중에 여럿이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둥글게 돌다가 사회자가 5명 하거나 2명 하면
그 무리 속에 얼른 들어가야 하는 놀이가 있다. 나는 그 놀이가 참 두려웠다. 무리 지을 사람을 미리 잘 봐두었다가 얼른 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그 무리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굼뜨고 악착같이 못해서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여지없이 탈락이었다. 그렇게 혼자 되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쓸쓸하고 외로웠다.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다. 외롭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열심히 달려가 온 힘을 다해 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건너오기만을 기다리면 나는 결국 외롭게 혼자 남겨진다. 내 발걸음이 그에게 다가가고 내 마음이 먼저 그를 향해야 한다. 미국의 포크록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노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 가사처럼 지칠 때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 힘들 때 자신에게 기대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 응원이 필요할 때 당신의 시절이 빛날 때가 왔다고, 당신의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 참 좋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당신이 되어주면 어떨까? 외딴 곳을 헤매고 차가운 바람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등불이 켜진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분을 열고 들어서면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늦지 않게 다가가야 한다. 그에게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이 말을 건네야 한다.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 내 곁에 있는 당신을. 혼자라도 슬픔의 마음을 베이지 않고 엄마가 이사하신 집 산소에 등을 기대고 한참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데 차창 밖에 노을이 걸리며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조르주 무스타키의 나의 고독이었다. 고독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는 노래에 엄마의 목소리가 오버랩되어 흘렀다. 어느 날 홀로 고향집을 지키던 엄마가 말했다. 이 외로움을 너도 겪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여 년의 시간을 엄마는 외로움과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세월이 쌓이고 인연이 늘수록 이별도 더해간다. 몇 해 전에도 몇 달 전에도 불과 며칠 전에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했다. 예정된 이별이든 뜻밖의 이별이든 모든 이별은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 이별은 그리움을 부르고 만날 수 없는 현실의 그리움은 외로움이 된다. 김광석의 노래처럼 우리는 누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아간다. 매일 슬픔과 고독의 기록을 경신해 간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고독한 건 마찬가지.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든 간직한 꿈을 이루길 열망하든 꿈꾸는 사람이 고독한 건 마찬가지. 들키기 싫은 부끄러움이든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랑이든 비밀이 있는 사람이 고독한 건 마찬가지다. 누가 곁에 있다고 고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의 혼잡 속에서 혼자됨을 느끼기도 한다. 살아온 날만큼 가슴속 사막의 평수는 늘어간다. 열린 만큼 고독의 그림자가 길어진다. 언제 외롭냐고 물으면 답하지 못한다. 때때로 외롭다가 종종 외롭다가
수시로 외롭다가, 자주 외롭다가, 매일 외롭다가, 나중에는 언제나 외로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왜 외로운지 물어도 대답하지 못한다. 홀로 있어도, 함께 있어도,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타인에게 기댔다가 오히려 상처 입기도 한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를 시도했다가 더 외로워지는 경험도 한다. 그리고 알게 된다. 인생은 그냥 외로운 것임을. 조르주 부스타키는 이렇게 노래한다. 고독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난 외톨이가 아니라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을 즐기는 법을 아는 일이 아닐까? 결국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하니까. 고독하다는 것은 나 자신과 오롯이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다. 고독 앞에서 내가 보내버린 시간들이 가슴으로 걸어 들어온다. 고독 앞에서 내가 보내버린 사람이 떠오른다. 고독 앞에서 내가 방치해버린 감정이 떠오른다. 고독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미움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고독하다는 것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그립다는 뜻이고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고독을 즐기는 단계에 이르면 이별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슬픔에 마음을 베이지 않는다. 인생의 내공이 쌓여 훌훌 떨칠 줄도 흘려보낼 줄도 안다. 고독을 친구 삼는 순간, 고독이 함께하기에 외톨이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은 물음표로 가득한 인생 시험지를 다 풀어내는 순간이다. 고독은 나의 철학 선생이다. 마지막 말을 건네는 것처럼 도시의 밤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을 보았다. 마음속 분신물 센터에 분신물이 접수된 기분이었다. 당신의 순수를 찾을 수 있다고, 마음속 그곳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별이 알려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다. 내 심장에 콕 박힌 별 하나를 보며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 생각했다.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닿을 수 없는 애틋함 때문에, 아무리 손을 뻗어도 만질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곧 쓰러지는 허망함 때문에, 가질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별이 더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 별은 어렴풋이 빛나다가 사라지고 만다. 또 다른 밤이 온다고 해도 같은 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별이 빛나는 그 시간에 온 힘을 다해 그 별빛의 사랑을 간직해보는 건 어떨까? 별이 지고 나면 슬퍼질지라도 별이 뜨는 그 시간, 별빛의 사랑에 내 마음을 다 던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데 나는 내 사랑을 잘 건네고 있는 걸까? 오히려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건네는 건 아닌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의 문상을 갔다. 친구는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모질게 굴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며 울었다. 그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는 말까지는 안 했어야 했다고 후회의 눈물을 쏟았다. 친구를 위로하고 돌아오는 길, 어느 일화가 떠올랐다. 보스턴 필하모닉 지휘자인 벤저민 젠더의 랜선 강연에서 들었던 이야기다. 아우슈비츠에서 부모와 동생을 잃은 한 여성이 있었다. 당시 15세였던 그녀는 8세의 남동생과 부모님과 아우슈비츠 수용소행 기차에 탔다.
기차 안에서 동생이 신발을 잃어버리자 누나는 화를 냈다.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하니? 그런데 그것이 동생한테 건넨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다. 안타깝게도 동생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말들은 평생 가슴속에 남는다. 평소에 늘 하는 말인데 어떤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고 어떤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가끔 자신이 독설가임을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독설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도 물론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날카로운 언어를 골라야만 했을까? 말 중에는 절대 삼가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혀 아낄 필요가 없는 말도 있다. 언제든 마음껏 이야기해도 좋은 칭찬과 고마움 같은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전해야 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꼭 해야 하는 말이 있다. 어쩌면 마음과 달리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사는지도 모른다. 넌 안 돼.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습관처럼 불신의 말을 던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누구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야 할 사람들에게 가까움을 핑계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향기로운 꽃이 될 수도 있는 내가 뱉는 수많은 말들. 이제 이런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 잘 될 거예요. 당신이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게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도울게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당신 마음 내가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우슈비츠 행 열차의 누나와 동생의 이야기처럼 그 순간의 말이 마지막이 될지 몰랐던 그녀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 인연은 언제 어디서 엔딩이 다가올지 모른다. 상대에게 건네는 지금 그 말이 생의 마지막 말이 될지 모른다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너의 실수를 이해한다고, 용서한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보다 값진 성취를 인정해주고 싶다. 단점보다 장점을, 부정문보다 긍정문을 말하고 싶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그 사소한 습관은 굴러굴러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바퀴가 된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화살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되어 상대방 마음의 화병에 꽂히기를, 그의 가슴에서 화사한 마법을 일으켜주기를.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적 있나요? 바쁜 하루 끝에 달콤한 휴식 시간. 이승윤의 노래 달이 참 예쁘다고를 듣다가 가사를 떠올려 본다.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내가 뽑은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리스트에 이 곡을 얼른 추가한다. 내 이름이 다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줄 때이고, 내가 부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이름, 혹은 내 주변에서 따뜻하게 불리는 이름, 이 중에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은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지만 사람이 꼭 이름을 남기려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다. 직위와 명예를 위해 남기는 이름은 여러 사람에게 기억되지만 순간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새기는 이름은 한 사람에게 기억될 뿐이지만 영원하다. 달 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싶진 않아. 단지 너와 발맞추어 걷고 싶었어. 이 노래 가사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발맞추어 걷고 싶은 사람. 당신 곁에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온 후배에게 반려의 조건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떠올려 보라고. 만약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을 때 내 곁에 그 사람은 무엇 하고 있을까 하고. 세월이 지나 젊음이 떠난 자리에는 주름이 는다. 그러다 크고 작은 병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한다. 반려자에게 혹은 나에게 질병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게 뭐라고 말해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반려자의 모습이 점점 그려진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입을 열고 눈을 맞추며 말하면 그만이다. 함께 기뻐해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면 된다. 젊고 아름답고 잘 나가는 시절에 같이 있어주는 것은 쉽다. 쉬운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이 불행할 때,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할 때, 변치 않고 사랑을 주는 일,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사랑을 희미하게 하는 요소는 많다. 갑자기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병, 가족의 반대, 사회의 따가운 시선, 갑자기 얹어진 절망의 무게, 서서히 다가온 마음의 변화, 또는 내 꿈의 무게가 너무 커서 사랑을 떠나보내기도 한다. 사랑의 자격증은 힘든 사람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줄 수 있는 마음에 발급해줘야 한다. 아플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곁에서 조용히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 터널을 빠져나온 그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비 맞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준다. 안 쓰겠다고 하면 우산을 버리고 같이 비를 맞아준다. 어깨가 축 처진 그의 손을 잡는다. 손을 빼려고 해도 힘주어 잡고 고백한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둘이 같이 손잡고 걸어가자고. 너와 함께라면 이 밤도 깜깜한 밤이 아니라 달이 참 예쁜 밤이라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마음을 가득 채운 애달픈 사랑. 품고 잠들고 품고 깨어난다. 눈밑이 젖어도 가슴께가 아파도 또다시 사랑을 갈망한다. 사랑이 찾아오면 설레고 사랑이 사라지면 슬픔이 밀려온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맨다. 사랑 없이 못 사는 존재, 우리. 왜 사랑을 갈구할까? 왜 그렇게 사랑 때문에 애가 딸까?
양말 한 켤레가 짝을 이루듯이 기차 바퀴가 다른 한쪽과 균형을 이루듯이 볼트와 너트가 서로 아기를 맞추듯이 내 짝을 찾아 헤맨다. 애타게 찾았으나 내 것이 아닐 때도 있다. 맞지 않는 짝은 더 큰 외로움을 준다. 서글픈 사랑에 한숨 지으며 또 다른 반쪽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랑,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 더 큰 상처, 더 깊은 외로움의 이력만 쌓이게 된다. 흔히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을 쓴다. 시작은 마치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매혹은 일시적일 뿐 빠져드는 감정은 황홀하게 타올랐다가 쉽게 사그라든다.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이때부터다. 풍덩 빠져있을 땐 보이지 않던 상대가 보이기 시작한다. 사랑을 하는 나 자신도 보인다. 이 사랑이 나를 나답게 하는지 성장시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는 일이란, 나의 사랑을 들여다보는 일이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동안 자신의 색채감을 더 뚜렷이 드러내며 세상 속에 더 당당해진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동안 자신의 존재는 점점 쓰러지고 어느 순간 상대방의 자신을 귀속시켜 자아의 경계마저 무너져 버린다. 또 어떤 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랑에 나 자신을 모두 쏟아붓고 상대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둘을 합해 또 다른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이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하면서도 당당히 내 자아가 반짝여야 한다. 사랑으로 더 환하게 내 존재가 빛나야 한다. 그런데 사랑으로 내 존재는 사라지고 그림자밖에 남지 않는다면 과연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든다면, 그 사람과 24시간 연락이 닿아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다 알아야겠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괜찮은 걸까? 아니, 사랑이긴 한 걸까?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과 시선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날지 못하는 새로 만들어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기와 매력이 없는 꽃, 시든 풀잎으로 만들어버린다. 사랑은 그 사람을 시들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그 사람을 옆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훨훨 날아가게 만드는 일이다.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시간의 자유를 선물한다. 훨훨 세상 속을 날아갈 수 있는 큰 날개를 선물한다. 이런 사랑은 이별 후에도 나를 성장시킨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존재가 더 소중해지는 기분, 그를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지는 마음, 함께 있을 때 모든 불행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사랑이다. 넌 내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도대체 누가 누구를 소유할 수 있을까? 사랑은 소유권 주장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것이다. 소유한다는 것은 잃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소유하지 않으면 잃지도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지 않고 지니는 것, 소유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 사랑은 그저 그렇게 내 영혼 속에
스며들어 머물 뿐. 매력의 비법은 맑은 명랑함 속에 있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는 다시 쓰였을지도 모른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로 알려진 이 문장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녀는 과연 미인이었을까? 2001년 영국 대형박물관의 클레오파트라 특별전을 통해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모습이 사람들에게 공개됐다. 이 전시에는 그녀가 쓰던 꽃병, 보석, 그림, 조각 등 그녀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목은 클레오파트라의 조각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사람들의 상상과는 180도 달랐다. 엄숙한 표정을 한 평범한 얼굴에 150cm 남짓한 작은 키, 통통한 목덜미와 엉망인 치아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했다. 특히나 그녀의 코는 뾰족한 메구리 모양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미의 신화는 와장창 깨져버렸다. 사실 클레오파트라의 특별함은 외모가 아니라 뛰어난 재능과 지적인 두뇌에 있었다. 몇 개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만큼 언어적 능력이 탁월했고 유머 감각 또한 뛰어났다고 한다. 그녀의 지성과 교양, 카리스마는 어느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를 상징하는 말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의 지성으로 바뀌어도 될 듯하다. 여자의 미모는 생명이 짧다. 중요한 것은 지성과 세상을 밝게 보는 내면이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다. 멋진 남자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간성의 부드러운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는 매력을 느낀다. 시오노 나나미는 남자들에게 라는 책에서 자신이 만났던 멋진 남자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던 한 남자는 그녀를 만날 때 아주 다급한 비상벨만 빼고는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고 했다. 10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려는 그의 모습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핸드폰을 보거나 전화를 받는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핸드폰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 앉아서 영화 속 장면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장 안에 있는 것이다. 사무실에 앉아서 연인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일이 아니라 연애를 하는 것이다. 현재 처지를 잊고 과거 생각만 하면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사는 것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춤을 출 때는 춤만 생각하고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에 집중하고 놀 때는 충분히 즐겁게 일할 때는 뜨겁게 일하는 열정. 그것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인생을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외롭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울기는 쉽지만 웃기는 어렵다. 한 사람이 지닌 밝음은 곧 인생을 받아들이는 인품의 깊이였던 것이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법은 그래서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생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당신의 매력이 될 수 있다. 누가 음악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음악을 듣다 보면 현실이 아득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땐 개솔도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지 어떤 시간에 있는지도 잊어버린다.
한겨울의 음악 속에 봄을 만나고 내 방 한구석에 앉아 음악을 듣다가 북유럽의 자작나무 숲을 내달리기도 한다. 어떤 음악은 마음의 밑바닥에 미세한 퍼즐을 일게 하고 옛 기억들이 실타래처럼 풀려서 끝없이 따라오게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음악은 멀리서 그리운 이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딱딱한 심경으로 이끌기도 한다. 가슴 한가운데 슬픔 덩어리 하나 쿵 던져놓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을 선물하기도 한다. 마음의 화살처럼 꽂혀서 영혼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놓는 음악도 있다.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슬픈 감정과 다른 것이다. 너무 아름다워서 흐를 때도 있고 너무 애달파서 흐를 때도 있고 추억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흐를 때도 있다. 쇼팽의 음악은 눈물 방아쇠다. 쇼팽은 내 눈물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수다. 나는 정말 하늘에 있는 쇼팽에게 편지를 보낼 뻔했다. 이렇게 날 울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런데 이미 안나 게르만이라는 가수가 편지를 대신하여 쇼팽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노래를 불렀다. 은하수로부터 밤이 밀려와 반짝이는 장미잎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기 전에 포도주 같은 당신의 음악에 흠뻑 취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는 당신의 멜로디가 남아 있습니다. 안나 게르만이 노래로 띄워보낸 편지의 수신인인 쇼팽. 그의 생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수의 음악, 그리고 슬픈 사랑. 쇼팽은 살면서 사랑의 실패를 거듭했고 그 중에서도 6살 연상의 작가 조르주 상드와의 러브스토리는 아주 유명하다. 너를 위하여 나는 땅바닥을 기어도 좋다. 나는 너를 위해서만 살고 싶다. 짧은 글 안에서도 느껴지는 그의 애절한 사랑. 누가 이토록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의 음악에는 아픈 사랑이 스며 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는 음악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다. 이 영화의 명장면 속 모차르트의 오페라곡 저녁 삼들바람은 부드럽게는 특히 저녁 시간에 들으면 좋다. 하루 끝에 이 노래를 들으면 감사의 인사가 저절로 터져나온다. 쿠바의 음유시인 파블로 밀라네스의 욜란다라는 곡은 연인인 욜란다에게 바치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노래라기보단 차라리 사랑의 선언이다.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갑옷의 의무감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다. 세상에 오직 음악만이 존재하는 듯. 가끔은 그렇게 음악에 푹 빠져들어도 좋다. 슬플 땐 마음에 스며들어 눈물을 치유하고 즐거울 땐 분위기를 흔들어 행복을 전하는 음악. 음악이 없다면 우리 생은 얼마나 서걱거릴까? 아바는 노래 음악의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누가 음악 없이 살 수 있죠? 음악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대답한다. 음악 없는 세상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고. 고마워 음악. 매일매일 매력 레벨을 높이는 중. 나이를 묻는 질문이 점점 언짢아진다. 세월 빠르다는 소리가 말의 틈새마다 후렴처럼 새어나온다. 빠른 속도를 뽐내며 달리는 세월에 발이라도 탁 걸어버리고 싶다. 세월이 자꾸 안타까워지는 것은 마음 아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그 공포는 외모지상주의와 함께
서양에서 건너온 정서다. 우리 선조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젊은 사람도 힘든 세월을 버텨온 어른을 존경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나이 드는 것을 죄 짓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 우울증과 싸우며 노년을 외롭게 보내는 사람이 많다. 생일을 챙기고 축하하기를 좋아하는 독일 사람들도 60세가 넘으면 생일 잔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이 먹은 것을 부끄럽고 슬프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60세가 넘어가면 환갑이나 칠순잔치를 크게 열고 동네방네 소문내어 함께 모여서 축하했다. 삶을 생로병사의 순환으로 받아들이는 관조적이고 느긋한 동양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우리였는데 언제부터 나이 먹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 나이 먹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할까? 앙드레 모루아는 그에 져서 나이 드는 기술에서 늙음의 문제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단언했다. 이미 때는 늦었다고, 승부는 끝나버렸다고, 무대는 완전히 다음 세대로 옮겨갔다고 느끼는 것이 노화라는 것이다. 그는 나이 드는 기술을 말할 때 불어인 아르를 썼다. 소양, 기술, 기교, 예술을 포괄하는 단어가 아르다. 즉 나이를 잘 먹은 것은 예술만큼 가치 있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수 있을까? 마치 기생목이 말라 죽은 떡갈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살듯이 인간의 지성은 노년에야말로 꽃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된다. 몽테뉴의 이 문장은 지적인 활동을 멈출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데모노 톨스토이는 이른의 나이에 가까운 67세 때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를 배웠다. 그는 늦게 자전거를 배우면서도 사흘 배웠는데 코 한 번 안겠다고 좋아했다고 한다. 몽테뉴와 톨스토이의 일화는 이제 와서 뭘 배워라며 쉽게 단념하는 나약한 마음을 꾸짖어준다. 셰익스피어는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고 인생은 7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나의 순으로 1막에서 7막까지 흐르는데 마지막 7막에 이르면 제2의 천진함을 갖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7막에 희망이 놓여 있는데도 5막이나 6막쯤에 이미 연극이 끝났다고 섣부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5막이나 6막쯤이 되면 벌써 막을 여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세월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참 많다. 그 안에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생 철학, 인생의 매력까지 들어있다. 더 넓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더 깊어진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더 맑은 시선으로 세상을 대하는 일. 그게 나이를 먹는 일이라면 늙음은 더 이상 슬픈 일이 아니다. 나이 드는 것은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고유의 가치와 매력, 지혜, 고유한 슬픔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나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나이를 세 가지로 나눠 먹습니다. 생각은 10살이고 마음은 30살이고 몸은 또 여든이 훨씬 넘었어요. 비록 몸의 나이는 많지만 마음만큼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소년 소녀처럼 설레고 청년처럼 뜨거운 나이. 나이는 세월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찬란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세월을 이기는 유일한 기술은
희망을 유지하는 것. 가슴이 두근두근 설렌다면, 아직도 배우고 있다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나이를 떠나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난다. 당신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